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고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알아요? 300명,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 요즘은 MIT,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아,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무슨 뭐,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뭐,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랍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개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개들은. 내가 키우는 개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개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개, 나라고 한 번도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본 적,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얜 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지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민주,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와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판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당파 나눠줘갖고 이걸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왜 공부해라는 게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은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 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청면에 딱 앉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아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레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애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벌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게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티벌거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가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한대요. 10%도 졸업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이상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팰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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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그래.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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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이렇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을 했는 줄 알아요? 730명이 자살을 했어.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 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 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무슨,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니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탁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리을 디글리을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도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좀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이면요, 뭐 테너 저기 베이스 이게 하면서 애들 8명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들이 12명, 그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선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아마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 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들여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가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뭐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은요, 난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이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어디 그런 무식. 그러니까 나는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어떻게 일본 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는 말이. 예.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예. 그리고도 반성 안 하나.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자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 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근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요. 우리 집에 내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참 답답한 일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간이 잘못하다가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누가 반성 회개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냥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난 믿어요. 예, 반드시 망할 거예요. 예, 저 나라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돔을 하고 시스티나 성당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너 받고 싶은 돈 액수를 다 대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황성하시여, 내가 재능을 하느님으로 받아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무슨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 봉헌하겠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입장료로 봉헌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돔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신라 호텔이 들어가요. 그 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래서 또 이번에 베드로 성당 가서 재봤어요. 신라 호텔이 진짜 들어가나? 근데 이 라인에 보니까요, 신라 호텔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면은 잠실 운동장 2배 많은 거예요. 크기가. 이 야구 때리면 140m 끝에 가잖아요. 베드로 성당 이 잎에서 저 끝이 178m예요. 베드로 성당 잠실. 그 어마어마한 걸 지면서 미켈란젤로 한 푼도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무슨 내가 보상금을 받느냐고. 이거 하나님 꽉 붙잡고 3분.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성가정 성당 가우디. 이 가우디는 지금 가경자예요. 복자 바로 밑에. 이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이 성당 하느님 집 짓는다고요? 옷도 아닙니다. 그냥 집 짓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 성당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누워있으면 그 상거지, 그런 거지가 그 천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돈 주면요, 깨보면 막 동전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거 신축금 한다고 이렇게 갖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오로지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분이죠. 이게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분들 참 많은 하느님의 입장료죠. 여기 오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살고 하느님 뜻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난 이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다 통과하고 비행기 딱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싹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가슴에 여권 있으면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2013년 3월 마지막 주에 잠비아를 다녀왔어요.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잠비아를 왜 가게 됐느냐면은 작년에 한 5월 6월경에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제3회 수도자들이 피정을 왔어요. 우리 교우들이 피정을 왔는데 수녀님들이 도로 왔는데 수녀님 16분이 왔는데 한 분이 얼굴이 새카만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남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수녀님 왜 새카마냐고.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신부님, 저는 잠비아에서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프리나 지역에서. 왜 농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굶어 죽어갖고 농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한테 농업을 가르쳐서, 잠비아가요 우리나라보다 7배 커요. 남한보다. 땅이 엄청, 그리고 다 평지. 근데 얘네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녀님이 나는 거기 농사를 가르쳐서 잠비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지금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수녀님 무슨 농장을 해요? 그랬더니 몇 평이야? 그랬더니 80만 평이래요. 80만 평. 수녀님, 근데 한국은 왜 들어오셨어요? 17년 동안 거기서 사셨대요.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니 새카맹이에요. 암이 걸린 거, 암이. 그래갖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더라?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갖고 돈 모으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내 사는 맛 책 파는 인세가 한 2천만 원 들어왔길래, 수녀님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신부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돈을 한 번에 주냐?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왜 주냐? 수녀님 무슨 소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 하느님 일하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수녀님이 이미 생태마을을 아프리카에서 꾸미고 있는데 내 일을 대신해 주는데 이 돈은 돈도 아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신부님 딱 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건 시작이다. 수녀님 앞으로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수녀님 내가 원래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근데 이미 수녀님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굳이 안 가도 수녀님만 도와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 셋, 위생사 선생님 셋, 그 다음에 뭐 대학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뭐 설계사 선생님 다 해갖고 20명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농업학교에 기자재, 대학으로 승진하는 데는 기자재가 필요하대요. 그 2천만 원어치. 그랬더니 또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16,000명인데 2,000명이 에이즈 환자래. 무프리나 지역에 16,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2,000명이 에이즈래. 거기 영양제가 없어갖고 약을 못 넣는데 그럼 거기 또 500만 원. 또 학교 타타샤라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또 타타샤 뭐 아주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 병원, 학교, 고아원을 다 운영을 하더라고. 학교에는 학생 하나가 10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책 살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그 수녀님 내가 책 다 사줄게. 그래갖고 책 다 사주고 오고. 그 고아원에는 또 우유를 못 먹어갖고 말라리아가 걸려도 약을 못 맞는데요. 그 우유값 다 대주고 오고. 그래갖고 한 5천만 원치를 대주고 왔어요. 대주고 왔는데 가보니까 80만 평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2만 평밖에 못 짓더라고 수녀님이. 그래서 수녀님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랙터를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수녀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수녀님이 나한테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그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정말 수녀님들이야말로 꽃이다. 꽃. 교회의 꽃이다. 내가 이 수녀님들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나 혼난다. 근데 2억을 모아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거기 병원에 있는 수녀님이 우리 간호사를 공부시키고 싶대. 보내라. 내가 해주겠다. 수녀님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느님이 해주신다. 나는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때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2명이 2천만 원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신부님 바쁘신데 내가 1,000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표를 1,000만 원을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지금 벌써 5천만 원을 받아두고 이제 7천만 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연락하면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도 형 아프리카 돈 번 거 뭐 할 거야? 1,000만 원 기증해 그랬더니 우리 또 형은 또 천사예요. 내가 돈 내려면 다 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신부님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번 7월 달에 개를 탄대요. 어머니 1,000만 원 하라고. 죽기 전에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게 소원이라며 내놔 1,000만 원. 그래서 어머니 7월 달에 개 타면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1억 3천을 모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내가 20명의 주주를 모으는데 그거는 주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는 여권에 도장 하나 비자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국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뺏어갔어요. 뺏어만 가고 교육 하나 안 시킨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도둑질 하느냐고 해가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해 질 시간이 없는 나라지. 해가 짓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굴이 다 뺏어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원조를 해줘도 멋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80만 평에 그림까지 그 지역 주민들 큰 산 집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와서 거긴 또 아프리카인데도요 1300mm가 빈님이 오세요. 잠비아는. 그래갖고 물도 많아요. 자본이 없는 거지. 개발만 하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잘만 꾸며놓으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원시지구 그대로 보존된 참 좋은 지역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술을 배워도 보람을 못 느꼈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거든요. 뭐 치과 돈 많이 버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의술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공부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 이광현이라는 선생님이 왔는데 키가 1m 한 78 정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작년에 내가 멜버른에 강의를 갔는데 난 이런 꿈이 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신부님 동참하겠습니다. 그걸 명함을 줬어요. 난 그거 잊어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요 계속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보고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날라온 거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이가요 뿌리가, 우리는 얕은 얘네들 굉장히 깊어요. 이가 이만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해. 그러니까 이걸 빼려니까 여선생님들은 그걸 못 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힘이 좋으니까 그걸 다 빼는 거야. 썩은 거를. 이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후배 의사 선생들한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 한 10일 동안 자기는 정말로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고. 그랬더니 3명이 또 지원을 했대. 또 수원에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 지금 뽑는 게 의사 선생님들, 트랙터 기사, 포크레인 기사,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 기술자 다 뽑아요. 다 뽑아갖고 내년 7월 달에 싹 모시고 가갖고 싹 해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싹 꾸며놓으면은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제발. 그 아프리카 내년에 여기서 가실 분들 자원하세요. 내년에 한 달 갈 거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러면은요 돈도 많이 안 들어. 230만 원이면 돼. 비행기 뭐 3번 다 갈아타고 가면 돼요. 2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괜찮아요. 저는 작년에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면 암 환자들은 안 돼요. 암 환자들은 비행기 타면 뭐가 있어갖고 안 좋대요. 그런데도 나는 타고 다녀요, 지금도. 그럼 작년에 진복 8탄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그냥 은총 그냥 받아갖고. 근데 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일하다가 죽는 건데. 그런 거 두려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죠. 하다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갖고 유세 부리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 공부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한 달만 맡기세요. 아프리카 한 달만 데려갔다 오면요 얘네들 인간이 변해요. 왜? 걔네들 사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냥 맨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해도 돼.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서울 사람들은 나는 하층민이다. 참 내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뭘 못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온 국민. 아니 2,300억 2,000억 갖고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갖고 있어요. 나는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2,000억 있는데 80살이야. 쓰지도 못하고 억울해. 나 이거. 그 사람도 2,000억 놓고 죽어요. 그렇죠? 나 한 푼도 없어.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 진짜 억울한 건 2,000억 있고도 쓰지도 못한 사람은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000억을 의미 있게 봉헌하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안 뺏기려고 무슨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얼마나 추해요. 도둑질한 국가로부터 도둑질한 걸 동생한테 맡겼더니 동생이 안 주네. 또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느님께 되돌려줘야 돼요. 미켈란젤로 말처럼 되돌려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예쁘장한 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럼 몇 년 남았냐면 70년 남아서 70년. 뒤에 계신 우리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아줌마들만 보여. 아줌마들이. 이것도 걱정해. 70 먹으면 70 먹은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나쁜 거예요.
왜 늙어도 늙은 흉내를 안 내? 다 젊어. 근데 젊은 채로 그냥 집에서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미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50, 60 되면요, 아프리카에서 2년, 3년 살다가 가요.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쓰나 아프리카 가갖고 2천만 원 정말로 풍요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하느님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느님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년이 뭘 모르느냐? 이렇게 잘 사는 걸 모르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강대국인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항상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역사에 어떤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 부모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버는데 너무 눈이 빨개져 있는 것 같아요.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다 살아요. 제가 이제까지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또 아프리카 자원봉사 다닌다고 다녀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 있게 쓸 줄을 모르는 거지, 출세도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누구를 꽉 붙잡고 사느냐? 하느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야 돼. 삶의 질의 기본은 뭐냐? 신앙이야, 신앙. 언제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우리 나라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나 여권이 없는데요. 여권이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여권 어떻게 마련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나한테 찾아와주고 옷 입혀주고 물 먹여주고 그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너희들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상을 받아라. 그러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당신 언제 그렇게 천대했다고 그러냐고. 내 이웃 중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어 사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게 곧 누구한테 돌보지 않는 거다? 나를 돌보지,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하늘나라 여권 준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한테, 특히 아프리카, 잠비아, 물론 우리 이제 내년에는 제가 페루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많이 갈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못 가더라도 어떻게? 동참이라도 해라. 동참이라도 해라. 예, 그게 하늘나라 여권 딱. 그래서 딱 비행기 탈 때 저기 막 수속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그럼 여기 있습니다. 딱 여권 어디 있지? 이거 내가 먹고 사느냐고 바쁘고 여권 준비 못했네요. 그럼 넌 저리 어두운 데로 가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정말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난 이제 누구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내 여행은 환상적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면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도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에 돌아왔어요. 96에.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네.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거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 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데가 있어. 비데.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데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져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다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 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 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아니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 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체예요. 천재.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놓으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에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 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은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줘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에? 여러분 한시민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에?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피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에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누구나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던 분들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약이나 유전자보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습관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생활 방식이 만든 결과라고 말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한 90대 어르신은 아직도 아침이면 마당으로 나가 흙냄새를 맡으며 텃밭을 손봅니다. 미국의 하버드 연구에서도 수십 년을 살며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출근하랴, 살림하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고 운동은 늘 내일부터 할게 라고 미뤄두기 일쑤이고, 잠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이 60을 넘긴 나이라도 어떤 분은 산책을 다니며 삶을 즐기고 어떤 분은 병원을 자주 오가게 되죠. 결국 습관의 차이가 인생 후반부에 큰 격차를 만든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요인의 70%가 생활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몸을 움직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아주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10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며 본격적인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몸은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은 매년 줄어들고 관절은 굳어지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경험이 잦아지죠. 반대로 단 15분이라도 걷고 가볍게 계단을 오르고 틈틈이 스트레칭만 해줘도 노화 속도는 확연히 늦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WHO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활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과 당뇨, 우울감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몸을 위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매일 먹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한 끼를 대충 때운다는 말은 사실 몸의 재료를 아무렇게나 공급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계 여러 장수 지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식재료가 식단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 기준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을 높여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채소 비중을 늘리고 흰쌀밥 대신 잡곡을 선택하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포는 한층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여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한 노인들이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5시간 이하의 수면이 지속되면 치매, 심혈관 질환, 우울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꾸 깨거나 깊이 잠들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시지만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에 드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은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며 잠들기 전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몸과 수면, 식습관이 기본이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장수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살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결과입니다.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고 조기 사망률을 약 30%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년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단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로움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염증 반응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수 습관의 전반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 스트레스 회복력 그리고 뇌를 쓰는 생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B파트에서 천천히 그리고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작은 불꽃처럼 살아가는 이유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00세 철학자로 불리는 김영석 교수님도 강연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왜 사는가? 그 물음에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다. 은퇴 이후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텅 빈 바람이 부는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하루는 길어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거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깨우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화초 하나 돌보는 일, 손주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 일,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에 다시 도전하는 일. 단 몇 분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런 목적은 뇌 동기 시스템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과 인지 저하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지탱하는 데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회복력입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관계도 흔들릴 수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오며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 걱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장수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비법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명상과 호흡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건강 습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 있었던 일 중 단 한 가지라도 고맙다 고 느껴본다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밤의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집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뇌의 활동입니다. 뇌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성장하고 연결을 만들어가는 기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유명한 수녀 연구에서는 평생 독서, 글쓰기, 학습을 멈추지 않은 수녀들의 뇌가 80대 이후에도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뇌 자극이 부족할 때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뇌 활동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퍼즐을 풀어도 되고 새 단어 한 개를 외워도 되고 요리법을 하나 바꿔봐도 됩니다. 손글씨로 편지를 쓰거나 예전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기록해보는 것도 뇌를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이라는 점이죠. 이제 거의 끝이 보이지만 여기서 삶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두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과음과 흡연입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의 장수자들은 거의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흡연은 평균 수명을 10년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술은 적정량을 넘어가면 간 질환과 기억장애, 뇌졸중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금연과 절제된 음주는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 한 개비를 덜 피우고 술자리에선 한 잔 먼저 줄여보는 것. 그 작은 변화는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분명한 발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는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병은 초기에는 조용히 진행되며 증상이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이 뒤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 달마다 검진 예약을 해두거나 스마트폰 캘린더에 반복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보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비추는 공통된 마음가짐. 바로 감사와 긍정의 태도입니다. 매일 감사 문장을 기록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낮고 우울 위험도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조금은 힘들었더라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참 대견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안쪽에서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지켰던 10가지 습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몸을 움직이고 좋은 재료를 먹고 깊이 쉬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뇌를 쓰고 절제하고 검진하고 감사하는 삶.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일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아있고 싶은 삶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의 시간이 분명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오래오래 활기찬 인생을 응원합니다.